모든 남자의 마음속에는 자신만이 아는 사막이 하나씩 있고 그 사막에 밤이 내리면 어떤 여자는 신기루처럼 피어난다. 내게 전가라는 여자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 아내가 췌장암이라는 잔인한 병매에 쓰러진만 이태하고도 6달 대기업 임원이라는 번쩍이는 갑옷을 벗고 정년 퇴직한 나의 세상은 소리마저 증발해버린 거대한 진공 상태와 같았다.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그저 켜이 쌓여 먼지처럼 부역해 나를 잠식해 들어왔다.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흔적이 박제되니 거대한 집을 지키는 유령 같은 관장이었다. 그녀가 아끼던 거실의 난초는 여전히 푸른 잎을 틔웠고 그녀가 뜨다. 만뜨개질은 소파 구석에 온기 없이 놓여 있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희망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냉기가 칼날처럼 등줄기를 파고들어 잠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켜 텅 빈 식탁에 앉아 아내의 사진과 마주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4월의 햇살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오늘은 유난히 무릎이 쑤시네. 일기예보를 보니 저녁부터 비가 온다더군. 당신 살아있을 땐 이럴 때마다 무릎에 파스를 붙여줬는데 이젠 파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대답 없는 질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맴돌다인에 쓰러졌다. 오전에는 정해진 의무처럼 동네 뒷산을 올랐다. 건강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루라는 기나긴 형벌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죽이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등산 모임에도 나갔지만 그들의 대화는 늘 기름과 물처럼 겉돌았다. 자식들이 얼마나 잘났는지, 새로 산 차가 얼마나 좋은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는지에 대한 천박한 자랑들이 오고 갔다. 그리고 그 대화의 끝은 언제나 여자 이야기로 귀결되었다. 60을 훌쩍 넘긴 사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나이를 무색해 할 만큼 상었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정화 헤어가 있었다. 상가 1층 가장 훈미지고 어두운 구석에 자리한 그 작은 미용실은 동네 중년 남자들에게 일종의 아지트이자 환상의 공간이었다. 그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주인 전가였다. 등산보임의 리더 격인 박 씨는 마치 비밀스러운 정보를 전하는 첩보원처럼 목소리를 낮추 말했다. 성민 씨는 아직이지 거긴 말이야. 머리만 자르는 곳이 아니야? 영혼을 만져주는 곳이지. 그의 표현은 시적이었지만 그 눈빛은 욕망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전가의 손길이 닿으면 온몸의 피로가 눈독듯 사라지며 특히 머리를 감겨주는 솜씨는 거의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그녀가 유독 남자 손님들에게는 더없이 친절하며 밤늦게까지 가게에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옆에 있던 최 씨는 한술 더 떴다. 밤 9시 넘어서 웬번저기는 외제차가 가게 앞에 서는 걸 봤다는 사람도 있어. 아무래도 보통 장사만 하는 건 아닐 거야. 그들의 말은 더러운 인기처럼 내 마음에 달라붙어 불쾌한 상상을 자극했다. 처음에는 역겨웠다. 아내에 대한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도 들었다. 그러나 외로움이라는 병은 서서히 내 이성의 방어벽을 허물었다. 나는 산책을 핑계로 몇 번이고 정화헤어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본 그녀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희고 깨끗한 블라우스 무릎을 덮는 단정한 검정 치마.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청초해 보였고 일에 집중하는 모습에서는 장인의 기품마저 느껴졌다. 어느 날은 그녀가 지친 듯 홀로 의자에 앉아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나는 그녀 역시 나와 같은 외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를 향한 내 마음속의 감정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연민으로 바뀌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이 지긋지긋한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침내 나는 행동으로 옮겼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셔츠를 꺼내 입고 몇 년 동안 매지 않았던 넥타이까지 꺼내 들었다가 이내 우스워서 내려놓았다. 나는 마치 큰 시험을 앞둔 수험생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정화 헤어의 문을 밀고 들어섰다. 딸랑하는 청가한 종소리와 함께 향긋한 라벤더 향이 나를 맞았다. 미용실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늑했다. 벽에는 작은 풍경화들이 걸려 있었고
한쪽 구석에는 낡았지만 편안해 보이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낭낭했다. 내 차림새와 머뭇거리는 태도를 보더니 그녀는 금세 첫 방문임을 알아차렸다. 처음이시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녀의 미소는 경계심을 무장해 제시키는 힘이 있었다. 나는 신문이라도 받는 죄인처럼 우물쭈물하며 말했다. 그냥 다듬어만 주십시오. 그녀는 나를 샴푸 의자로 안내했다. 의자에 몸을 누비자 그녀가 무릎까지 오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런 세심한 배려에 나는 또다시 당황했다. 물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은 오후의 햇살 같았다. 나는 내일하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래도 좋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모든 긴장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마법과도 같았다.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고 섬세하면서도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샴푸가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복잡한 생각들, 아내에 대한 그리움, 외로움, 그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다. 라벤더 향과 그녀의 샴푸 향이 뒤섞여 몽롱한 기분을 자아했다.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따뜻함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다 됐습니다. 손님, 일어나세요. 그녀의 말에 나는 마지못해 눈을 떴다. 그녀가 건네는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평소보다 한결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커트 의자에 앉자 그녀는 신중하게 내 머리를 살폈다. 어떻게 해드릴까요? 특별히 원하시는 스타일 있으세요? 나는 그저 깔끔하게만 해주세요라고 대답했다. 나에게 스타일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었다. 사각사각.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그녀는 말이 없었다. 오직 일에만 집중했다. 나는 거울을 통해 그녀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굳게 담은 입술, 진지한 눈빛. 그녀는 자신의 일에 대한 깊은 자부심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손님 혹시 사업하셨어요? 문득 그녀가 물었다. 어떻게 아셨죠? 내가 놀라 묻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머리카락에 힘이 있으세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던 흔적도 있고요. 목 뒤쪽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뭉쳐 있어요. 그녀는 내 몸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했다. 커트가 끝나갈 무렵 그녀는 뜨거운 스팀 타월을 가져와 내 목덜미와 어깨를 감쌌다. 온몸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원래 서비스에 없는 건데 너무 안 좋아 보이셔서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내 의자 뒤로 돌아가 뭉친 목과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손에서 어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손가락이 뭉친 근육을 누를 때마다 찌릿한 통증과 함께 시원한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신음소리를 참으려 애었지만 결국 나지막한 탄성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너무 시원합니다. 나는 겨우 대답했다. 마사지가 끝나자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가벼워진 것 같았다. 계산을 하며 나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잔돈은 괜찮습니다.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거스름 돈을 내밀었다. 안 돼요. 정해진 가격만 받아야죠. 대신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잘해드릴게요. 미용실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나를 향해 희미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나는 약속대로 보름 후에 다시 정화 헤어를 찾았다. 그 후로도 나는 이 주일에 한 번씩 정확한 주기로 그녀의 미용실을 방문했다. 우리는 어느새 제법 가까워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돌아가신 아내 이야기를 했고 그녀는 나에게 이혼한 전남편 이야기를 했다.
그녀의 이름은 전가 나이는 58이었다. 20살에 미용 기술을 배워 평생을 가위와 함께 살아왔다고 했다. 그녀의 전 남편은 건실한 공무원이었지만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의 머리를 만지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고 그 문제로 자주 다운다고. 그 사람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집착이었어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제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자 저를 버렸죠.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나는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나는 점점 더 욕심을 내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와 친절이 내게만 향하기를 바랐다. 다른 남자 손님에게도 나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고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질투. 그것은 달콤한 독과 같았다. 처음에는 사랑의 증거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내 영혼을 존먹는 암세포가 되어갔다. 어느 날 나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녀에게 못된 말을 내뱉고 말았다. 그날은 유독 손님이 많았다. 나보다 젊고 훨씬 더 부유해 보이는 한 남자가 그녀에게 농담을 건네며 희희 낙거리고 있었다. 그는 좋은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다. 그는 전가 씨에게 스스럼 없이 말을 놓았고 그녀를 전가 씨가 아닌 전가야라고 불렀다. 전가 씨도 평소보다 더 밝게 웃으며 그에게 응대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퇴직하고 연금으로 살아가는 늙은인 내가 저런 남자와 비교가 될까?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일부러 투명스럽게 말했다. 바쁘신데 대충 빨리 좀 끝내주시죠.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미용실 안에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잘랐다. 평소와 같은 섬세한 손길이었지만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온기도 느낄 수 없었다. 커트가 끝나고 그녀는 마사지를 해주지 않았다. 나는 서운했지만 차마 해달라는 말을 할 수는 없었다. 미용실을 나오며 나는 깊은 자괴감에 빠졌다. 옹졸하고 못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다. 나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고 말았다. 그녀를 위로하고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시자는 질투심으로 그녀를 핥히고 만 것이다. 며칠 동안 정화헤어 앞을 서성이었지만 차마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녀를 볼 낯이 없었다. 그러던 중 동네에 또다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악의적이었다. 정화헤어 밤에는 다른 장사를 한다더라. 박 씨가 등산 모임에서 떠들썩하게 말했다. 그가 얼마 전 봤다는 그 양복 입은 남자가 밤늦게 고급차를 타고 와서 미용실에 들어가는 것을 동네 사람이 여러 봤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그녀가 사실은 부자들을 상대로 은밀한 만남을 주선하거나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퇴업을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믿지 않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전 그녀에게 상처를 준 죄책감과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그 양복 입은 남자의 모습이 떠오르며 내 마음은 지옥과 천국을 오았다. 나는 매일 밤 유령처럼 정화의 주변을 맴돌았다. 그리고 소문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님을 확인했다. 밤 늦은 시간에도 미용실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낯선 남자들이 그곳을 드나들었다. 나는 절망했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금요일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우산도 없이 정화의 앞을 지키고 있었다. 빗줄기는 내 서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미용실에 문이 열리며 술에 잔뜩 취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얼마 전 미용실에서 전가 씨에게 출근되던 그 남자였다. 산내는 무언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다시 돌아서서 미용실의 유리문을 거칠게 두드렸다. 야, 정화문 열어 2년 나 돈만 받으면 다야 다른 놈들한테 해주는 거 나한테도 해달란 말이야. 그의 고함 소리에 미용실 안쪽에서 전가 씨가 겁에 질린 얼굴로 뛰어나왔다. 왜 이러세요? 영업 끝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내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거칠게 그녀의 손목을 잡아챘다. 아, 정가 씨의 비명.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이성과 고민, 두려움 같은 것들이 모두 사라졌다. 나는 성큼 그들에게 다가가 사내 어깨를 잡아 돌렸다. 이 손 당장 놓지 못하겠나? 신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산내는 나를 보고 비웃었다. 뭐야, 이 영감은 혹시 순번 기다리는 중이야? 걱정 마, 할아버지는 서비스로 해줄지도 모르지? 나는 대답 대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퍽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내 주먹은 사내의 얼굴에 명중했다. 6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향해 휘둘러본 주먹이었다. 시간은 찰나와 같이 늘어났다. 산내에 비틀거리던 몸이 순간 멈칫했고 그의 놀란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코에서 붉은 피가 한 줄기 주르륵 흘러내렸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후폭풍처럼 밀려오는 통증과 내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충격으로 떨고 있는 손을 내려다 보았다. 내가 사람을 쳤다. 산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상황을 파악한 듯 이성을 잃고 괴성을 질렀다. 이 영감탱이가 미쳤나. 그가 내게 달려들 기세로 몸을 날리려던 순간이었다. 그만하세요. 정가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빗줄기를 뚫고 터져나왔다. 그녀는 어느새 내 앞을 막아서서 두 팔을 벌려 사내를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 당신 경찰서 가고 싶어요. 지금 이분이 정당방위로 당신을 막은 거고 나는 당신을 폭행 및 성추행 미수로 당장 신고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단호했다. 산내는 겁에 질린 정가 씨가 아닌 도끼 오른 암사자처럼 자신을 노려보는 그녀의 모습에 순간 주춤했다. 그는 바닥에 침을 탁 뱉으며 나와 정가 씨를 번갈아 노려보더니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빗속으로 사라졌다. 두어봐, 인연놈들아. 그의 저주 섞인 목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우리 주위에는 다시 세찬 빗소리만이 남았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주먹을 준 오른손은 마치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욱신거리고 부어오르고 있었다. 정가 씨가 황급히 내게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손은 어떻대요? 그녀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울먹였다. 그녀의 얼굴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괜찮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나는 허세를 부렸지만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조차 아득했다. 일단 비부터 피해요. 정가 씨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내 팔을 부축하며 길 건너편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포장마차를 가리켰다. 가서 뭐라도 마셔요. 따뜻한 거요. 이러다 둘 다 큰 병났겠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아무 저항 없이 이끌려갔다. 지금 내게는 그녀의 온기가, 그녀의 인도가 절실했다. 포장마차의 비닐 천막가는 바깥 세상과는 다른 별천지였다. 훈훈한 온기와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말소리, 고소한 파전 냄새와 뜨거운 우동 국물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우리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다. 경가 씨가 젖은 손수건으로 내 손등의 흙먼지를 닦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나는 감전이라도 된 듯 움찔거렸다. 여기 소주 한 병이랑 어묵탕 하나 주세요. 그녀가 나를 대신해 주문했다. 곧이어 아주머니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탕과 소주 한 병을 가져다 주었다. 정가 씨가 먼저 잔을 채워 내게 건넸다. 나는 말없이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독한 알코올이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가웠던 몸을 덮여주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고 포장마차 비닐 지붕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침묵을 채워주었다. 그러다 문득 정가 씨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물이 뚝뚝 소주잔 위로 떨어졌다. 죄송해요.
추한 모습 보여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떨리는 손을 가만히 감싸주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무서웠잖아요. 나라도 그랬을 겁니다. 내 서툰 위로에 그녀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처럼 서럽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줄 뿐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그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듯 붉어진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일입니다. 오히려 제가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가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깊은 한숨과 함께 그동안 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추악한 의심과 질투를 고백했다. 사실 저도 동네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가 씨를 오해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친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 혼자 못난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전가 씨에게 투명스럽게 굴었던 것도 그 때문입니다. 오늘 밤 제가 그자에게 주먹을 날린 것은 당신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내 안에 더럽고 옹졸한 의심을 향해 날린 주먹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 솔직한 고백에 전가 씨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과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잔인했다. 이혼하기 전 그녀는 작은 마사지 샵을 운영했다고 했다. 정식으로 자격증을 따고 오직 통증 완화를 위한 건전한 마사지만을 했다. 그녀의 실력은 입소문이 났고 가게는 늘 손님으로 분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 손님이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구하며 출근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앙심을 품은 그 남자는 동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그녀의 가게가 사실은 퇴폐업소라는 악기적인 글을 올렸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고 가게는 판리만 날렸다. 하지만 가장 그녀를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배신이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니 땐 굴뚝에 영이 나겠냐면서 저를 더러운 여자 취급했죠. 매일같이 저를 의심하고 윽박질렀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제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녀는 미용 기술을 다시 시작하며 다시는 남자 손님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저 머리카락만 만지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그런데 손님처럼 아파 보이는 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어깨를 주물러 드리곤 했어요. 그게 또 이런 오해를 만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고백이 끝나자 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아픔도 모른 채 나 혼자만의 이기적인 감정으로 그녀를 재단하고 오해했던 것이다. 그녀가 겪었을 고독과 절망의 깊이를 나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정가 씨,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괜찮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3병을 비웠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있었고 포장마차 안에서는 두 외로운 영혼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 빗속의 포장마차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포장마차에서 나온 우리는 비가 갠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나란히 걸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했기 때문인지 우리 사이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묘한 친밀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녀의 집은 미용실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빌라 2층에 있었다. 계단을 오르는 내내 나는 부어오른 내 손보다 그녀의 아가 더 걱정되었다. 오늘 밤 그 사내가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까?
그녀가 혼자 저 어둠 속에 남겨져도 괜찮을까? 들어가세요. 오늘 밤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녀가 집 앞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차마 발걸음을 뗄 수 없었다. 저 전가씨,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날이 밝을 때까지만이라도 밖에서 기다려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같은 밤에 혼자 계시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요. 내 조심스러운 제안에 그녀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파도처럼 일렁이었다. 거절과 안도, 망설임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파도였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녀는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다. 추운데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날이 밝으려면 아직 멀었으니까요.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나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의 집은 미용실처럼 좁지만 정갈하고 아늑했다. 거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것으로 보이는 수채화 몇 점이 걸려 있었다. 집안 곳곳에서 그녀의 손길과 취향이 묻어났다. 그녀는 따뜻한 대추차를 내왔고 나는 약국에서 사온 연고를 붓고 아픈 손에 발랐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는 것을 지켜보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포장마차에서처럼 격정적인 고백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깊은 교감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서로의 어린 시절 좋아했던 음식, 사소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치 오랫동안 헤어져 있던 연인이 다시 만난 것처럼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많은 내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가 보겠습니다. 푹 쉬세요. 그녀는 나를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오늘 아침은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밤이자 가장 따뜻한 새벽으로 기억될 거예요. 그녀는 내 손의 상처를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손 꼭 병원에 가 보셔야 해요. 약속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가 씨야말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저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에게 약속을 남기고 헤어졌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손님이 아니었고 그녀는 내게 그저 미용사가 아니었다. 나는 거의 매일 같이 미용실을 찾았다.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안부를 묻고 그녀가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미용실 한쪽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그녀가 손님과 나누는 대화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은 나를 보고 의아해했지만 전가 씨는 그들에게 나를 아주 고마운 분이라고 소개했다. 나는 그녀의 보디가드이자 말이자 유일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이면 마지막 손님이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미용실 문을 닫고 그녀를 집까지 바에다 주는 것이 나의 새로운 일과 되었다. 우리는 함께 저녁거리를 사서 그녀의 집에서 밥을 해 먹기도 했다. 내가 서툰 솜씨로 끓인 김치찌개를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먹어주었다. 그녀가 차려준 따뜻한 저녁상 앞에서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밥의 온기를 느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악의적인 소문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새로운 종류의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다. 등산 모임의 박 씨는 나를 볼 때마다 짓궂게 놀려댔다. 아이고, 우리 성민 씨, 요즘 얼굴에 아주 꽃이 폈어. 연애하면 사람이 저렇게 달라진다니까? 그의 말에 나는 그저 쑥스럽게 웃을 뿐이었다. 사람들은 우리를 황혼의 연인이라 불렀다. 어떤 이는 주책이라고 혀를 차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우리의 관계를 묵묵히 응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평화는 길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바로 그날 밤 내게 맞았던 그 양복 입은 사내였다. 그는 보란듯이 밴드를 붙인 얼굴로 나타나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하, 두 분이 이런 사이셨구만.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비아냥이 가득했다. 정가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다시는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그녀의 차가운 말에 산내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구했다. 왜 돈 내고 머리 자르러 온 손님을 내쫓기라도 하려고 지난번엔 내가 술이 과해서 좀 실수했지만 오늘은 멀쩡해. 걱정 말라고. 그는 나를 힐긋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나저나 할아버님 주먹 힘이 보통이 아니시던데 합의금이라도 두둑이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당장 여기서 나가지 못하겠나? 내 호통의 사내는 오히려 더 재미다는 듯 낄낄거렸다. 왜 이래 아마추어 같지? 여기는 엄연한 영업장이고 나는 손님이야. 그리고 폭행은 명백히 할아버님이 하셨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경찰 불러서 당신 콩밥 먹일 수 있다고. 그의 협박에 전가 씨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우리를 궁지로 몰아놓고 즐기고 있었다. 그는 전가 씨에게 머리를 잘라달라고 요구했고 의자에 앉아서도 계속해서 비아냥거렸다. 전가 씨 이왕이면 지난번에 내가 말했던 그 특별한 서비스도 좀 해주지. 그래 저 할아버님한테는 해주고 나는 왜 안 해주는 거야? 이거 차별 아니야? 차별. 그의 더러운 말에 전가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것을 보았다. 가위가 위태롭게 그녀의 손에서 흔들렸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내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사내에게 다가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은 명백한 협박이자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 당신이 말하는 그 특별한 서비스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듣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해 보시겠소? 그리고 지난밤 당신이 전가 씨의 손목을 잡고 행패를 부린 것은 엄연한 폭행 미수요. 내 주먹이 정당방이었는지 아니면 쌍방 폭행이었는지는 경찰서에 가서 CCTV를 가리면 될 일이요. 당신 정말 그럴 자신이 있어? 내 논리적인 반박과 휴대폰을 든 내 모습에 사내는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그는 잠시 머리를 굴리는 듯하더니 이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에이, 재수 없어. 머리 자르려다 기분만 잡쳤네. 그는 거울에 돈을 휙 던지며 소리쳤다. 다시는 오나 봐라. 이딴 구멍가게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거칠게 닫고 나가버렸다. 미용실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다. 정가 씨는 손에 든 가위를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필요와 체념이 어려 있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 사람은 분명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 어떡하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녀의 절망 섞인 목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엎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 이렇게 살지 않을 거요. 내가 그렇게 두지 않을 거요. 나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강해져야만 한다고 다짐했다.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가 씨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감싸 안은 채 창밖의 어둠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더 이상 기댈 곳 없는 절벽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나는 그녀의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라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사를 가야 할까요? 하지만 제가 어디로 가야 하죠? 세상 어디를 가든 저런 사람들은 또 나타날 거예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싸울 의지마저 잃어버린 듯 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아니,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거요. 내 단호한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도망치는 건 답이 아니요. 도망치면 평생을 그렇게 숨어 살아야 해. 이제는 우리가 먼저 싸움을 걸어야 할 때요.
나의 계획은 무모하게 들릴지도 몰랐다. 나는 전가 씨에게 그녀의 과거를 그녀가 겪었던 억울한 사연 전부를 동네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고 제안했다. 미쳤어요. 그녀는 기겁하며 내 손을 뿌리쳤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믿어줄 리 없어요. 그저 과거가 있는 여자, 문제가 있는 여자라고 손가락질만 할 거예요. 그건 스스로 무덤을 파는 짓이라고요. 그녀의 두려움은 당연했다. 세상은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소문을 더 사랑하는 법이니까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모를 때 두려워하고 오해할 때 손가락질하는 법이요. 어둠은 빛으로만 몰아낼 수 있소. 당신의 진실이 바로 그 빛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지 않소. 내가 함께 싸울 테니 나를 한 번만 믿어보시오. 며칠 후 나는 등산 모임의 박 씨에게 따로 연락해 저녁 식사를 청했다. 그는 우리의 관계를 알고 난 후 나를 가장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전가 씨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가 겪었던 억울한 소문, 전 남편의 배신,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협박까지. 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박 씨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다. 그는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농담과 소문들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은 듯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었군요. 그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성민 씨 그리고 정가 씨에게 정말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돕겠습니다. 이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동네의 여론을 바꾸기 위해 발고 나섰다. 그는 등산 모임과 부동산을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 씨의 진짜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박 씨의 진심 어린 호소와 나의 증언이 더해지자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소문이 방향이 바뀌고 있었다. 경가 씨를 향한 동정론과 함께 그녀를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동네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가장 큰 폭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미용실에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바로 전가 씨의 전남편 이진석이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가게에라도 온 것처럼 거만하게 미용실을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내 전처와 살림을 차렸다는 그 영감님이신가? 정아 씨의 몸이 얼어붙었다. 당신이 여긴 어쩐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다. 이진석은 뻔뻔하게 대꾸했다. 어쩐 일이긴, 내 마누라가 바람나서 다른 놈이랑 사는 꼴을 구경하러 왔지? 듣자 하니 장사도 꽤 잘 된다며 당신 남자 홀리는 재주는 여전하군. 위자료라도 좀 더 받아내야겠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비수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이분은 이제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요. 당장 여기서 나가시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음을 쳤다. 상관이 왜 없어? 법적으로는 남일지 몰라도 나는 저 여자의 모든 걸 알고 있지. 과거에 마사지 샵 하면서 무슨 짓을 했는지, 동네 남자들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는지 내가 다 불어버릴까? 그는 전가 씨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훅팠다. 그만 전가 씨가 절규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이진석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미용실 문이 활짝 열리며 박 씨와 등산 모임 회원들, 슈퍼마켓 최 씨, 부부, 그리고 그동안 전가 씨에게 위로받았던 수많은 단골 손님이 미용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진석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씨가 이진석을 향해 소리쳤다. 여보시오 이진석 씨, 당신이 이 사람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이 동네 사람들 모두가 알고 있어. 이 선량한 사람을 의심하고 내쫓고 이제 와서 또 돈까지 뜯어내려 하다니 당신은 인간도 아니오. 최 씨의 아내가 거들었다. 우리 정가 씨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가 씨를 지킬 거요. 다시는 이 동네에 발도 붙일 생각 마시오. 수십 개의 눈이 경멸과 분노를 담아 이진석을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편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이 완전한 이방인이자 파렴치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듯 미용실을 나갔다. 그가 사라진 후 미용실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전가 씨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내어 울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이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마움과 감격 그리고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려 주었고 남자들은 묵묵히 서서 그녀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녀는 내 품에 안겨 한참 동안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1년이 흘렀다. 정화헤어은 이제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공간이 되었다. 미용실의 이름 아래에는 대표 김정하 이성민이라는 작은 글씨가 나란히 새겨졌다. 우리는 더 이상 황혼의 연인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과거를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의 삶을 함께 가꾸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후 우리는 빌라 뒤편의 작은 텃밭에서 함께 상추를 심고 있었다. 그녀가 흙 묻은 손으로 내 뺨에 땀을 닦아주었다. 여보, 당신 어깨 주무르는 솜씨가 요즘은 나보다 더 좋은 것 같아. 그녀의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환하게 웃었다. 당신 어깨 넘어 배웠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주름진 얼굴 가득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우리의 사막에도 마침내 비가 내리고 꽃이 피었다. 그것은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굳은 비바람을 모두 이겨내고 꿋꿋하게 피어난 작지만 강인한 들꽃이었다.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이자 구원이었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들꽃이 되어 남은 생을 향기롭게 채워가고 있었다. 싸움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